안녕하십니까. 미래세대우 리서치센터장 서철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시청해주신 고객분들과 함께 주식시장, 우리 가게가 주식을 왜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짧게나마 제 소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20년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사실 지난 2000년대 초반에 그 당시 이제 IT 버블 꺼지고 그랬습니다만, 그 이후로부터 근 한 20년 가까이 한국 가게는 주식시장에서, 특히 거래소 시장에서는 많이 빠져왔습니다. 대체로 매도세를 이어왔고요. 단기적으로 2007년도 정도에 그 당시 이제 뮤추얼 펀드 붐이 불었을 때, 그때 잠깐 반짝, 특히 이제 펀드 중심으로 주식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었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는 적어도 코스닥의 시장이 작으니까요, 계속 줄어왔는데, 그 공백을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그들이 사실상 한국 시장을,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이렇게 좌지우지하다시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20년도부터는, 특히 3월달 코로나가 터진 이후부터는 드디어 한국의 가게가 우리 주식시장에 컴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것도 아주 좋은 타이밍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 당시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주가가 폭락을 하던 시기에 많이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 20여 년간 쭉 빠져오던 가계의 주식 자금이 작년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숫자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가계가 보통 이제 그 저축과 투자를 놓고 봤을 때 주로 저축을 하는 경제 주체 아닙니까? 그런데 순저축 중에서 주식 투자 비중이 지난 2007년도에 일시적으로 뮤추얼 펀드 붐이 불었을 때 80%까지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 이후부터 계속 안 샀어요. 순저축 대비해서 거의 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작년도에, 아직 그 공식적인 데이터는 한국에서 안 나왔습니다만은 추정컨대 순저축 대비해서 20% 선이 넘는 선까지 가게가 직접 주식을 사시거나 아니면 펀드 등을 통해, 요새 뮤추얼 펀드에 빠지고 있으니까 주로 이제 직접 투자 쪽으로 그 정도로 많이 이제 들어온 것이죠. 이와 같은 양적인 확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의 움직임도 주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양상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또 하나 포인트는 작년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해외 주식으로 분산 투자도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가계, 기업, 기관 이런 식으로 딱 분류가 돼서 발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키로는 대다수가 가계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기관 투자가들은 국민연금을 제외해놓고는,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조금 소극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 4조가 넘는 돈이 작년도에 해외 주식 쪽으로 나갔습니다. 해외 주식을 산 것이죠. 그거는 그 전년도에 비하면은 3배, 4배 이상 늘어난 자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020년도가 국내 자금 시장에 있어서도, 자산 시장에 있어서도 주식 쪽으로 머니 무브가 시작된 본격적인 원년, 그리고 나아가서 해외 주식 쪽으로도 제대로 시작하기 시작한 첫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금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금금리,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가 현재 0.8% 수준이고요. 2020년도에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진 거죠.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0.5%,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올해 1% 정도 이상이 되고 있고, 연간으로 또 내년도, 내후년도 정상화된다면은 조금 더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와 같은 이제 지표상의 물가뿐만 아니라 생활 물가는, 우리가 체감하고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의 물가는 사실 훨씬 높죠. 그렇게 본다면은 연간 0.8% 이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구매력을 보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사고 싶어. 비싼 자전거 사고 싶어. 그게 100만 원이야. 근데 생활 물가가 일반 물가보다 높다 보니까 예를 들면 3%라고 칩시다, 물가가. 그러면 내가 지금 안 사고, 지금은 당장은 안 사고 1년 뒤에 사야지. 지금도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100만 원이었던 게 1년이 지나면 103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돈을 1년 동안 내게 넣으면 100만 원 넣어봤자 1%도 안 되기 때문에 101만 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100만 뭐 8천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1년 뒤에는 내가 못 사는 겁니다. 지금 산다면 내 100만 원 가지고서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살 수가 있겠지만 물가가 3% 올라가는데 내가 그 돈을 예금에 넣어봤자 1%도 안 되기 때문에 1년 뒤에는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씀드려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구매력이 보전이 못한다, 보전이 못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처럼 돈을 은행 예금 형태로 넣어가지고는 물가도 못 따라가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자산 수단이 이제 부동산인데, 물론 뭐 부동산은 그동안에 거의 불패였죠. 수십 년 동안. 광복이래 뭐 아마 대체로 그랬습니다. 특히 뭐 최근 몇 년 동안은 뭐 놀랄 만큼 속도로 이제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모르겠어요. 귀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는 지금 강력하게 조세, 규제 이런 걸로 일단은 이제 틀어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그거 살려면은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만 하더라도 12%예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살려면 1.2억을 처음에 취득할 때 뭐 다른 더 무슨 더 붙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야 됩니다. 우리가 자산을 증식하려면 내 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사서 그거를 일정 기간 후에 이제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이제 그런 게 투자 대상으로서의 부동산이 될 텐데, 일단은 양도세 12%, 그 다음에 보유해야 또 팔 때 취득세 12%, 보유세, 양도세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것은 진짜 힘들어지는 것이죠. 요컨대 무슨 말씀이냐면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서 예금의 매력은 이제는 없다. 그리고 부동산이 뭐 그동안 많이들 해오셨는데 워낙 규제와 텍스가 올라가서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그럼 뭘로 자산을 증식해야 되느냐?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주식인 것이죠.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일반 대중들, 특히 젊은이들은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뭐 조그만 돈이라도 한번 이렇게 좀 늘려야겠다. 그 수단으로서 주식을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된 것이. 그게 저희가 볼 때는 머니무브의 가장 기본적인 동력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세상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빠르게 전개가 되면서 그게 주식시장 참가자들한테 되게 우호적인 환경이 돼. 특히 이제 일반 스마트한 인베스터들에게는, 개인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느 주식이 좋은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손쉽게 살 수 있는지 너무 쉬워졌어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좋다는 거 이제는 다 압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요. 특히 뭐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유튜브 같은 매스 미디어가 워낙 활성화된 영향도 되게 크죠. 그리고 그 주식들을 사기 위한 수단도 너무 쉬워졌어요. 저희 하우스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시든 간에 그냥 핸드폰으로, 모바일 폰으로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사고 파실 수 있습니다. 마치 국내 주식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물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주식 말씀드렸지만 국내 주식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특히 시가총액 상위 10%, 상위 10개, 이런 탑10, 탑10을 구성하고 있는 그 종목들이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1, 2등이죠.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죠. 뭐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그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쭉 기업들 보시면 LG화학, 그죠? 삼성 SDI라든지 또는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삼바 이런 것들이거든요. 최근에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도 뭐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런 업체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특히 거래소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혁신을 주도하는 성장주들,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런 BBIG 같은 기업들은
기존에 10년 전, 20년 전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탑10 안에 은행권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선 해운도 있지만 20년 전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상당히 좋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가 더 나왔습니다만 현대차가 혹은 기아차가 애플하고 지금 모종의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를 예단하긴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 시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기차, EV 혹은 뭐 플라잉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물론 현대차도 중장기적으로 EV를 중심으로 한 이쪽 전기차가 전체 현대차 생산의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 정도는 플라잉카라든지 아니면 로보틱스로 혁신을 해나간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애플하고 협력하는 거는 그런 흐름을 좀 더 앞당길 수가 있는 것이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예단하기 힘듭니다만은 사실 애플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이런 치고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테슬라 전기차의 핵심은 저희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혁명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추구하는 것은 그걸로 보여요.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테슬라의 전기차가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보는데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 에너지 혁신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상징되는 데이터입니다. 걸어다니는 달리는 스마트폰이잖아요. 전기차라는 게. 이 에너지와 데이터를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현재 사업가는 저희가 볼 때 앨런 머스크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뭐 이런 쪽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데이터 쪽으로 특화되어 있지만 에너지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다른 영역입니다. 근데 애플은 저희가 볼 때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애플 전기차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맥락입니다. 애플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도 할 수 있는 회사예요. 물론 애플도 3, 4년 또 준비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양상을 보면 미로 짐작합니다. 이건 그냥 짐작입니다만은 애플 카를 테슬라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다 만드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뭐 이렇게 등등 하는 거죠. 원래 저희가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추정키로는 폭스콘하고 붙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애플이. 그러니까 애플이 전부 다 테슬라처럼 만든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설계만 하고 실제로 만드는 거는 폭스콘이 하지 않겠냐. 지금 아이폰을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팹리스가 하고 파운드리가 만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닐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지금 폭스콘이 길리 쪽, 바이두 쪽하고 연합을 하기로 기사가 떴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그래서 바이두라고 하는 자율주행, 그죠? 그 다음에 길리라고 하는 실제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셀메이커, 현대차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폭스콘 이쪽 IT 하드웨어 쪽, 그 다음에 바이두의 IT 소프트웨어 쪽, 그 다음에 길리가 실제로 이제 피지컬이 만드는 쪽, 이런 쪽으로 연합군을 형성하기로 나왔거든요. 발표가 됐거든요. 그 발표도 그 현대하고 애플하고 뭐 모종의 협상이 있다는 소식 바로 다음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애플이 현대나 기아를 이게 서로 협력해가지고 애플이 자기네들의 OS 전기차에 있어서 핵심은 물론 이제 에너지 쪽으로는 배터리지만 자율주행으로 상징되는 전체 제어입니다. 차 제어인데 그거는 결국 OS의 핵심이죠. 그 OS 그리고 칩 이거를 현대차에 넣을 수도 있겠죠. 일단 제 생각입니다. 뭐 이건 아직까지 뭐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가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차는 현대차예요. 근데 그 안에 OS랑 칩은 애플이 들어가면서 애플 인사이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애플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이고, 그죠? 자기네들 브랜드를 갖고 어느 정도 독점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제 끌고 가게 되면 현대차 입장에서도 브랜드를 훨씬 높일 수 있고, 그동안 고민해왔던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 시대로 스무드하게 옮겨갈 수 있는 것이겠죠. 또 애플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든 리스크를 다 감당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분업을 통해서 마치 구글보다 조금 더 진보된 스마트폰 케이스로, 안드로이드 그런 케이스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걸로 생각도 해보실 수 같습니다. 현재 하나의 가설인데 이게 좀 길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거래소에 있는 기업들 중에 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BBIG, 나머지가 현대차와 기아차거든요. 탑10 안에. 이 두 기업도
상당히 커다란 혁신과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현재 주식시장의 특히 상위권의 포트폴리오가 대단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되냐? 이건 조금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비싸냐 싸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비싸냐 싸냐를 놓고 보겠다면 그것도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시장 자체가 과거 대비하면 당연히 비쌉니다. 많이 비싸요. 멀티플이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랑 비교하면. 그런데 주식시장 아닌 다른 자산과 비교한다. 예를 들면 채권, 예금, 부동산 이런 다른 자산과 비교하면 절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걸 비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는 것 중에 yield gap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 쪽에서 주는 yield와 이자와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기대가 되는 꼭 준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대가 되는 계산이 되는 그 yield 차를 놓고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3% 정도, 한국 같은 경우는 5%포인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1%도 안 되기 때문에 1%라고 치고 주식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의 기대 yield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 레벨 자체가 놓고 보면 수긍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옛날에 비하면은 조금 낮아졌긴 했지만 금리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금리가 5%일 때의 yield gap이 5%와 금리가 1%일 때의 yield gap이 5%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상대 비교를 통해서는 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나라랑 지금 시점을 비교했을 때 선진국, 미국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머징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멀티플은 낮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있죠. 그런데 우리 못지않게 리스크가 있는 대만보다도 훨씬 낮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다른 이머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더라도 그렇게 무리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올라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있듯이 이제 신용,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는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것도 막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2020년도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였고 특히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잘 변화를 해오고 있다. 혁신과 성장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